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지출의 가격을 살펴보기 전에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연동원리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연동되어 있겠죠. 시장 지배 시대에서 금융기관의 핵심 대출 고객이나 핵심 예금 고객은 기업의 형태를 지닌 자본입니다. 기업은 대출도 하고 예금도 하죠. 개별 자본은 차입자가 되기도 하고 예금자가 되기도 합니다. 축적된 가치가 있더라도 새로운 투자가 결정되면 축적한 가치와 제공받은 가치가 합쳐져 투자됨으로써 예금자에서 차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적인 가치 축적으로 차입자에서 예금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구별 또한 금융이 발전한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들이 차입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자본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금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더라도 동시에 예금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기업은 항상 거래를 해야 되니까 현금을 일정 부분 지니고 있어야 되죠. 현금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니까 차입자이면서 동시에 예금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 차입자와 예금자가 동시에 됩니다. 따라서 차입자와 예금자의 구별은 차입금과 예금의 크기를 통해서 구별하는 도리 외에는 없습니다. 차입금이 예금보다 크면 차입자가 되는 것이고 예금이 차입금보다 크면 예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이는 고대 농경국가에서 권력자가 주로 채권자의 입장이고 평민들이 채무자 즉 차입자 입장이었던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출금리 역시 고대 농경국가에 비해서는 수탈적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입자가 되기도 하고 예금자가 되기도 하니까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입자이면서 동시에 예금자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본의 어떠한 운동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다른 개별 자본들이 잘 되어야 자기도 잘 된다고 생각하여 수탈적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켰을까? 금융발전의 기반이 되는 건 뭔가요? 타자본들의 발전이죠. 타자본들이 발전하다 보면 축적된 가치가 커지게 되고 그러한 가치는 예금 금액을 크게 만들겠죠. 그러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지고 그러면서 금융자본 역시 큰 수익을 얻게 되면서 발전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별 금융자본은 자기가 어떻게 이익을 취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타자본들이 타자본들이 잘 돼 우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요. 기업을 운영하지 않겠죠. 아니면 다른 자본들이 연합하여 수탈적 기능이 약화되는 구조가 되게 압력을 얻고 있을까? 어느 경우나 그러한 과정은 허무맹랑한 과정일 뿐입니다. 자본의 운동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러한 운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자본의 수탈적 기능을 억제하는 또 다른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금융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대 농경국가에서 사용하던 수법도 이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악랄한 수단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이용해서 대출금리를 올리고. 하지만 다른 형태의 자본들이 금융자본의 수다적 기능을 제어하는데 그 제어에 이용되는 매개물은 유가증권이고 관찰되는 게 그랬다는 거죠. 2017년에 개별 자본이 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그 자체가 주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금리가 연 3%이고
대출 금리가 연 5%이고 이윤율이 연 1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개별 자본에게나 대출을 사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개별 자본에게 연 10%의 대출 금리를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개별 자본은 유연해서 이자로 공제되는 부분이 커지게 되어 획득하는 이익이 대폭 감소하거나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유가증권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10% 받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윤율이 10%니까 대출 받아서 얻은 이익을 다 이자를 내는 데 써야 되겠죠. 그럼 다른 방법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출 받아서. 그럼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개별 자본이 굉장히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회사채를 연 6%에 발행할 경우 여유자금이 존재하는 다른 자본이 매수할 수 있고 금융자본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본이 이 회사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를 들어서 6%의 연 6%의 회사채를 발행해요. 근데 여유자금이 있어요. 은행에 예금하면 3%밖에 못하는데 이 회사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구매하면 6%의 이익을 얻죠. 투자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정성을 따지면서 하겠죠. 만일 회사채 발행이 용이하지 않다면 주식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본관 직거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죠. 지분을 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농협이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으로 1,085억 원의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주가 있죠. 2017년이죠. 2017년 10월 한진해운은 그래요. 적자가 누적되면서 파산했죠. 그러면 재산이 없으니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자본은 손실 입게 되는 거죠.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안주 더불어민주당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선해운업 회사채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농중기업이 조선해운업에 투자한 회사채 2,397억 원 중 한진해운 채권 1,085억 원이 전액 손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요. 농협도 금융기관이죠. 대출 해주고 남은 금액을 가만두면 이익이 안 나잖아요. 어딘가에 투자를 하죠. 회사채 구매 같은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채는 또 리스크가 있는 거죠. 한진해운은 한때 큰 회사였죠. 그래요. 한국에서는 큰 회사는 잘 망하지 않는다 이런 그래요. 견해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견해에 집착하면서 투자를 했겠죠. 근데 큰 기업도 부도날 수가 있는 거죠.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부도가 파산하는 거죠. 크든 작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하여간 금융자본은 대출 금리를 극대화하고 예대 마진을 극대화하여 금융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운동을 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개별 자본들은 유가증권을 이용하여 최대한 낮은 금리로 조달받고자 하는 운동을 하는데 이러한 운동이 대출 금리를 이윤율보다 낮고 예금 금리보다 높게 형성시키는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물론 회사채의 금리는 국가 내 예금 금리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의 금리가 낮을 수도 있다. 예금 금리보다 어떤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자본이 국제화되면 국가마다 예금 금리가 다르니 다른 국가의 예금 금리가 0.5%라고 가정하면 1.5%로 발행하는 회사채도 회사의 조건과 국가들 간 화폐 가격의 여건에 따라 발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 자본이 아니더라도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자본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1.5%의 회사채 수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죠. 특이하지만. 그러면 이제 활동 지출의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지출은 거래를 하죠. 활동 지출을 거래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유 구성원이 근로자이죠. 기업 소유자도 기업 소유자는 거래하는 건 아니죠. 기업 소유자도 거래할 수는 있죠. 활동 지출을 상품으로 판매할 땐 그렇죠. 물체로 된 상품만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가 있다. 개인 택시는 이제 택시를 가지고서 활동 지출을 판매하는 거죠. 이동해주는. 활동 지출의 가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치 분할률과 세계화폐와 개별 국가 화폐의 교환 비율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작업수단이 활동 지출과 결합되면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만들어진 상품은 교환 메커니즘 상에서 판매되어 화폐로 표시되는 금액으로 전환됩니다. 어떠한 상품이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재무제표 역시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죠. 무엇을 거래했건 간에. 여기서 판매된 금액은 작업수단 보존분, 일정 기간, 인건비, 윤으로 분할됩니다. 그래요. 획득된 가치량을 상품수로 나누면 한 개의 간직된 가치를 작업수단 보존분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윤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작업수단 보존분은 주어진 것이니 새로이 첨가되는 가치는 인건비 플러스 윤이 됩니다. 그래요. 이해의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상품이 판매되면 1200만 원의 가치를 획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 800만 원은 작업수단의 보전분이고 200만 원은 인건비이고 200만 원은 이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품의 수량이 10개라면 상품 1개에 간직된 가치는 나눔식을 하면 되는 거죠. 금액에서 작업수단 보전분 80만 원, 인건비 20만 원, 이윤 20만 원으로 분해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 기간에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이 모두 판매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가능하죠.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새로운 상품이건 기존의 상품이건 획득할 수 있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심동지출을 제외한 노동지출이 만들어낸 결과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순수한 심동지출에 의한 산물이나 순수한 노동지출에 의한 산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비중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교환 메커니즘 속에서 사회적으로 주어진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 대극심이 포착한 가치 분할을 선택한 것이 되며, 노동지출의 양만이 상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 마르크스의 인기가치를 선택한 것이 됩니다. 교환 메커니즘이 있고 상품에 대해서 주어지는 금액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대극신금에서 언급이 되는 거죠. 교환 메커니즘 상에서 주어지는 금액이 있다. 어떤 사람이 주어지는 금액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돼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나눌 수 있는 받아가는 몫은 작아지겠죠. 소득의 몫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이윤과 인건비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좀 약간 고대 경제학을 연구하던 이들은 노동 지출의 양만이 상품 가치를 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죠.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는데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 같으면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억을 투자하면 예금금리도 계속 바뀌지만 한 3, 4%라 하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 대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안 날릴 수 있잖아요. 3%보다는 훨씬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금금리 3%라면 5%보다도 훨씬 높아야 되겠죠. 2%더 벌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 되겠죠. 총 자본 C는 불변 자본 C와 가변 자본 V로 분할되며 잉여 가치 S를 낳는다. 잉여 가치와 부와 가변 자본 사이의 비율 SV는 잉여 가치율이고 그래요. S 다운표로 표시된다. 분석이 빠진 부분이 있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투입되는 총 자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라는 게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다르게 나오죠.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은 다소 고차원적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고차원적인 분석을 하기 전 활동 지출의 가격을 형성하는 기본부터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 지출을 거래하면 사는데 그 거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활동 지출은 인간이 제공합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원료를 변형시킨 가공물을 소비하면서 생존하고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그렇죠. 자연의 일부분을 가공해서 살아가지고 식량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물체를 이용하면서 소비하는 경우는 다 그렇죠. 물체는 자연에서 구한 원료를 구하니까. 그런데 시대별 공간별로 일정 기간 한 인간이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생존수단의 종류와 양, 욕망 충족수단의 종류와 양은 다릅니다. 조세본 다 그렇죠. 종류 양 다 다르죠. 욕망 충족수단 특히 그렇죠. TV나 이런 텔레비전 이런 거는 필수품이지만 한국에서 주로 욕망 충족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죠. 욕망 충족 수단이죠 대체로. 근데 조선시대에는 욕망 충족 수단이 아니었잖아요. 텔레비전 자체가 없었잖아요. 종류와 양은 바뀐다. 생존 수단과 욕망 충족 수단은 가격을 기준으로 필수품과 사치품으로 분리됩니다. 사치품은 활동 지출을 거래하지 않고서도 생존 및 욕망 충족이 가능할 정도의 부를 지닌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입니다. 활동 지출을 거래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지닌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사치품을 이용할 수 있겠죠, 주로. 따라서 활동 지출을 제공해야 생존 및 욕망 충족이 가능한 인간은 일정 기간 필수품으로 분류되는 생존수단의 양과 필수품으로 분류되는 욕망 충족 수단의 양을 생존해야 소비해야 생존과 욕망 충족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생존 수단과 욕망 충족 수단의 상품의 형태를 띠며 상품은 가격을 지닌 관계로 일정 기간 소비되는 필수품으로 분류되는 생존 수단의 양과 필수품으로 분류되는 욕망 충족 수단의 양은 가격들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활동 지출의 거래를 통해서만 생존과 욕망 충족 수단이 욕망 충족이 가능한 인간들이라고 하더라도 획득하는 필수품들의 가격의 총합은 다릅니다. 기계마다 다 다르겠죠. 소비량도 다르고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이 총합은 활동 지출의 거래를 통해서만
생존과 욕망 충족이 가능한 인간들이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리하여 평균적인 수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평균적 생활 수준이며 가격으로 표시되겠죠. 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평균적 생활 수준이 활동 지출의 일반적인 가격이 됩니다. 실제 가격은 일반적인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평균적 생활 수준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공별로 한 인간이 일정 기간 필요로 하는 필수품으로 분류되는 생활수단의 양은 변합니다. 양뿐만 아니라 종류도 변하죠. 아까 언급했죠.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 일정 기간 필요로 하는 욕망 충족 수단의 양 역시 변합니다. 따라서 이 둘이 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평균적 생활 수준 역시 변합니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평균적 생활 수준이 한 사회의 활동 지출의 가격이므로 활동 지출의 가격 역시 변합니다. 그래요. 그래. 한 수십 년 전에는 한 200만 원이 큰 임금이었지만 현 시대에서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200만 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아주 나쁜 게 아닐 수가 있었는데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200만 원 받으면 어떤가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도 한국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는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적 생활 수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가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평균적 생활 수준의 가격, 즉 활동 지출의 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활동 지출에 대한 대가는 기업과 같은 자본이 지급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본이 만들어낸 가치의 일부분이 활동 지출에 대한 대가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자본에 참여하여 활동 지출을 제공하는 사람들에는 수가 존재합니다. 사회 전체 자본은 사회 전체 활동 지출에 대한 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사회 전체 자본에도 그래요. 활동 지출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에는 임금의 형태로 가치를 취하는 기업과 같은 자본의 소유권을 지니고 특정 자본을 경영하는 사람, 즉 기업 소유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소유자도 유는 일부 유는 형태로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그래요. 기업에 직장을 가지면서 임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대가는 기업 소유자로서의 심동 지출로 인한 것이니 그들의 대가는 유는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취하건 예를 들어서 주 경영을 하겠죠. 큰 기업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취하는 이익은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윤 역시 활동 지출이 변형된 형태이지만 이윤의 속성은 이익만의 성격이 다르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활동 지출의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기업과 같은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자본일 경우 기업 소유자는 근로자와 동일한 활동 지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소규모일 경우, 영세할 경우 활동 지출을 거래하진 않지만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 지출을 제공하죠. 이 경우에는 이윤과 활동 지출의 가치를 분리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윤과 활동 지출의 가치가 뚜렷한 자본들을 분석함으로써 구한 활동 지출의 가격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구한 활동 지출 가격의 수치가 연 3천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명세하기 때문에 활동 지출을 제공해요. 보통 그런 데서 임금을 받으면 1년에 한 3천만 원 받아요.
근데 기업 소유자가 직접 활동 지출을 제공해요. 그러면 그래서 소득을 얻었어요. 연 3천만 원을 얻었어요. 그럼 이윤을 한 푼도 얻지 못했죠. 그 사람이 취한 건 뭔가요? 활동 지출을 제공한 대가를 얻은 것이지요. 1억 원을 투자한 소규모 자본가가 활동 지출 제공하여 획득한 소득이 1년간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천만 원은 활동 지출을 제공한 대가로서 얻은 것이고 2천만 원이 이윤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 1억 원을 투자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3천만 원보다는 많이 버는 게 맞죠. 많이 벌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활동 지출을 거래해서 살지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 3천만 원은 활동 지출의 가치에 포함시키고 2천만 원은 이윤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 활동 지출의 가치를 구하였으므로 활동 지출을 제공한 사람들이 수로 나누면 그 사회의 활동 지출의 가격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활동 지출과 이윤을 분리하였으나 이윤 역시 활동 지출의 변형 형태입니다.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는 누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에 의해 전체 활동 지출량이 활동 지출의 가치와 이윤으로 분할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가격 논리 외에도 다른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만 원이 이윤이다. 이윤은 또 여러 쌓이기도 하고 미래 투자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전문적인 영역이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